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국 통일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통일 과정의 과정 순서를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 시간은 통일 이후에 남북국 시대의 정치, 지금 우리가 정치사 정리하고 있죠. 통일신라하고 발해의 통치, 정치제도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우선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구분표가 하나 있습니다. 시대구분표 좀 잠깐 좀 보고 통일신라 중대 때의 통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 유사에 의한 시대구분은 상고, 중고,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기준은 뭐냐 하면 왕의 명칭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왕명 기준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칭이 난다면 상고는 신라 고유왕명을 쓰던 식입니다. 신라 고유왕명 그러면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그죠? 여기까지를 상고라고 그랬고요. 중고는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풍,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 여왕 이렇죠. 그러니까 법자, 선자, 진자가 들어간 왕입니다. 하고는 중국식 시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붙여진 거라고 그랬죠. 무열왕 이후부터 56대 경순왕까지가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왕의 명칭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혈통입니다. 혈통이란다면 성골이냐 진골이냐. 그러니까 상대는 성골왕이고요. 중대하고 하대는 진골인데 진골 중에서도 중대는 무열계입니다. 무열왕의 직계자손이라는 거죠. 하대는 뭐가 되냐면은 무열계, 내물계하고 원성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물왕의 후손들하고요,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놓고 뒤죽박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의 신라사 시대구분 기준을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통상 통일신라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은 신라 중대를 주로 얘기합니다. 왕권이 아주 강화됐던 신라 중대고요. 하대는 156년간에 걸쳐서 무려 왕이 약 한 20명의 왕이 바뀌죠. 37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입니다. 혼란기죠. 156년에 20명의 왕이 교체했다는 얘기는 왕위 교체가 아주 빈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대혼란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신라 중대입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김춘추부터 해가지고 무열왕입니다. 중대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36대 해공왕 때까지 해서 왕위를 계승할 겁니다. 이때 통치 형태는 어땠느냐 이렇죠. 왕권이 전제화가 됐다. 왕권 강화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회가 왕권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왕권 전제란 얘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오로지 전자에다가요 만든다라는 제자입니다. 전제죠. 왕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지금 문무왕, 신문왕, 효수왕, 성덕왕 이후에 이제 뭐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무열왕부터 우리가 성덕왕대 때까지 업적을 보시는데 일단 주요 왕의 업적을 보기 전에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신문왕의 업적이 있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은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출발 좀 하겠습니다. 신문왕 고려 광종이나 또 고려 후기의 공민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태종, 조선 후기의 영조, 정조 뭐 이런 사람들의 업적은 항상 출제가 되는 단골 왕들입니다. 전부 왕권 강화라고 하는 그런 목표화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단행이 됐죠. 그걸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왕들의 주요 업적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열왕 좀 보십시오. 무열왕 때 김춘추를 얘기합니다. 김춘추. 신라 삼국 통일 전쟁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은 왕명을 받들고 기밀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이익을 대변하던 상대 등 세력을 억제했다. 즉 상대는 화백의 장이죠. 화백의 기능이 약화가 되죠. 그럼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게 강화되잖아요. 그 왕권 강화예요. 이건 항상 시소관계입니다. 하대 때 가면은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약화가 되죠. 다시
화백의 상대 등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부하고 시중하고의 왕권 항상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중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그 삼국시대 때 진덕여왕에서 한번 봤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중시였다가 나중에 뭘로 시중 이랬습니다. 시중이란 용어는 바로 경덕왕대 때의 시중으로 바뀌었는데 기능은 비슷합니다만은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왕 있죠. 김범문, 김춘지의 아들입니다. 문무왕대 때 삼국 통일이 이때 완성이 됐어요. 일본과 국교가 수립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문왕이 있죠. 신문왕은 왕권 강화에 아주 이 시기 때 가장 모범적인 견본이 됐던 시기예요.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육두품이 되겠습니다. 그 육두품의 정책적인 후원을 받고 신문왕대 때의 개혁 정책이 탄핵이 됐습니다.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신문왕의 정책 좀 보겠습니다. 김흠돌의 난이 있죠. 김흠돌은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신문왕 즉위하던 해 김흠돌의 난이 일어나요. 영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거죠. 이걸 진압을 합니다. 관련자를 전부 쳐요. 내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제도, 지방제도, 구주오소경이죠. 중앙은 이제 14개 관제입니다. 뒤에 제도사에서 봅시다. 그다음에 군사제도에서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전부 신문왕대 완성이 됩니다. 또 인질제도가 있죠. 상수리제도. 그다음에 국립대학이 있죠. 국학 설립.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료전을 준다는 것은 수조건만 준다는 겁니다. 조세만 걷어먹어라.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고요. 시급을 줄입니다. 제한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 면에서 왕권 강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필입니다. 필이 적자예요. 그 한자는 만파식적. 그러니까 가뭄이 들 때 이 필을 불면은 비가 오고 비가 많이 내릴 때 불면 비가 그치고 하여튼 전지전능한 필이에요. 이 필의를 뭘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왕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제왕권 강화 대표인 상징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왕의 이 개혁 정책은 꼭 기억을 하시는데 초점은 왕권 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큰아들입니다. 효소왕대 때에 서시, 남시의 설치. 그 효소왕 다음에 누구죠? 성덕왕입니다. 성덕왕대 때는 삼국 통일 이후 통일신라 때의 통치체제가 가장 안정이 된 최고 극성기입니다. 이 성덕의 업적 중에서 정전이 있으며 정전. 이 정전은 일반 농민대계였던 토지인데 전혀 새로운 토지를 준 건 아니고요. 민정문서에 보면은 연수유답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 연수유답인 토지에 수조권, 경작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려나 조선에 보면 민전이라는 토지가 있죠. 그 민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전이라 해서 연수유답의 토지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해하고 이제 경계를 확립하고요. 발해하고 국경선이 그어지게 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공식 수교를 하게 됩니다. 당과. 그러면 삼국 통일로 인해서 그 문무왕대 때 나당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당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라는 건 아니고요. 성당 문화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번성한 당나라 문화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수교는 성덕왕대 때 공식적 수교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에 삼국 통일 이후에 이 왕들의 개혁 정책으로 해서 대체로 안정기, 이게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배후 세력은 누구? 육두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보죠.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된 통신라의 본격적인 중앙 정치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국의 통일신라의 중앙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 당나라 관제를 많이 모방을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부와 부의 구분이 있다 그랬어요. 부와 부. 이 부와 부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가 부족적 개념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온 것이 행정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부는 집사부, 병부, 창부, 예부에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부족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부 있죠. 이거는 행정적인 부, 행정적인 부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뭐가 더 강하냐 해서 행정적 기능의 부의 성격을 띈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와 부라 하면은 이 부와 이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와 부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집사부, 병부, 창부, 예부 하는 것이 어떤 부자가 붙어요? 이 부자가 붙는 거예요. 이 부자가 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부보다는 이 기능이 좀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강했다, 한 단계 좀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여기에 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각 행정부처에 장차관은 복수제입니다. 또 겸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력 분산에 따른 상호 견제의 의미로서 이거는 뭐 뒤에 다음 장에 보시면은 통실화 중앙관제표에서 뭐 이방부 있죠. 좌이방부하고 우이방부가 있거나 또는 선두, 공장부, 예작부가 있잖아요. 마지막 칸에 보시면은 표에서 그거는 다 같은 공부인데 선, 공장 또는 예작에서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목적은 권력 분산입니다. 상호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통일신라의 중앙정치제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특징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관청의 기능을 좀 보시는데 이 어느 시대나 이렇게 일단 보십시다. 중앙정치제도는요,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관청인가?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면은 상대능의 기능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화됐다는 얘기는 곧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중의 기능이 또 강화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집사부는 밑에 829년 흥덕왕대 때 구색입니다. 흥덕왕대 때 뭘로 바뀌었어요? 집사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사부와 집사성의 기능은 집사성의 기능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런 집사부의 장관을 중시라고 그랬는데 경덕왕대 때 뭘 고쳤다고 그랬어요? 바로 시중으로 고쳤다. 시중으로. 근데 중시, 시중 같이 혼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부, 감찰기관이죠. 감찰. 지금이 뭔가요? 감사원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정부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건 말이죠. 그만큼 관료 조직이 방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전 조직에서 육부를 얘기하는데요. 육부가 면 병부, 예부, 창부, 위하부, 예작부, 좌우이방부에서 바로 육전 조직이 완별됩니다. 뒤에 표에서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신문왕대 때 가면은 국립대학, 뭐가 면됩니까? 국학이 설립이 됩니다. 이 국학은 앞에서 나왔죠. 신문왕대 때 개혁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세기 후반에는 체제 강화를 위해서 관제를 중국식 관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8세기 후반 이게 누구 때냐면은 35대 경덕왕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35대 경덕왕 다음에 36대 해공왕이죠. 해공왕대 때 오면은 신라 충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충대 전제 왕권 강화가 거의 내리막길에 갔을 때 그걸 다시 이제 수습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었는데 결국은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이런 한계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시고 그 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설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통치제도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병부부터 해가지고요, 예작부까지 해서 이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관청인가 그걸 좀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법풍왕대 병부가 만듭니다. 국방부죠. 사정부, 감찰, 위하부, 관리인사, 조부, 재정입니다. 그 다음에 승, 교통, 예, 의례, 영객부, 외국 사진 접대, 외교 통상부 정도 되겠죠. 집사부, 나중에 집사성이 된다고 그랬지. 9세기 흥덕왕대 때입니다. 또 중시가 나중에 시중으로 국가 기밀사무를 관장합니다. 창부가 있습니다. 창부는 재정입니다. 호부죠. 그러니까 이방부는 형부고요. 좌우로 나누는 것은 권력 분산이라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선부, 공장부, 예작부는 공부 기능이야. 요즘에 뭐 건설, 교통부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은 건데 선, 공장, 예작부로 나누는 것은 권력 분산에 따른 상호 견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통일신라의 중앙 관청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런 관청들이 정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왕권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제도로 가겠습니다.
지방제도는 삼국시대 때 지방제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예, 군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행정적 기능보다는. 근데 통일신라 때 가면은 어떤 성격이 강하냐 하면은 행정적 기능 위주로 정비가 돼요. 이건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해하고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행정적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주 오소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삼국시대 때 지방행정 조직은 삼소경이었습니다. 아시촌 소경, 중원 소경, 북소경, 북소경 북원경이겠죠. 북원소경입니다. 원주. 근데 이게 영토가 이제 넓어지면서 삼국통일을 해서 오소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구주 오소경에서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 지도 좀 한번 보십시오. 구주에서 한주부터 해가지고 명주, 삭주 등이 있습니다. 오소경은 지도에다 표시 좀 하십시오.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그리고 남원경, 남원, 그다음에 금관경, 김해, 오소경입니다. 소백산맥 외곽 지역에 신라의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쪽에 편제가 돼 있던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쪽에 치우친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백산맥 외곽에 옛날 백제, 가야 땅 지역적인 안배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장관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 장관을 뭐라고 그러죠? 소경의 장관을 그 진골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죠. 진골들이 독점했는데 장관의 명칭은 사신이랍니다. 물론 육두품도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진골이에요. 거의 다 진골입니다. 자, 그래서 오소경의 설치 위치, 목적을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행정적 기능 위주로 정비가 됐다는 점. 그리고 구주 오소경은 신라 삼국 통일을 위해 추진했던 민족 융합 정책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 좀 보십시다. 동일신라의 민족 융합 정책에서 골품 제도 안에다가 옛날 고구려 백제 관리를 흡수했다는 점. 두 번째, 구주 오소경을 편성했다는 점. 세 번째는 중앙군 구서당을 편성했다는 점. 됐죠? 이게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민족 융합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행정구에 촌이 있습니다. 촌의 장관을 촌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소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특수행정구역은 뭐예요? 향과 부곡입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특수행정구역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고려 때 가면은 소라고 하는 구역이 하나 또 추가가 되죠. 향, 부곡, 소할 때 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질제도, 상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고려의 기인, 조선의 경절이, 영절이에서 상수리 제도를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신라 삼국 통일에 나타난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조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주, 각 주의 장관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독. 원래 처음에는 총관이라 했죠. 총관에서 도독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군, 현, 그 다음에 촌. 특수행정구역이 뭐가 있었나요? 향, 부곡이 있었어요. 군의 장관을 태수라고 해요. 태수. 현의 장관을 현령이라고 그래요. 촌의 자치 책임자는 촌주예요. 촌주. 촌주가 여기를 관장합니다. 지방관은 어디까지 파견됐냐 그러면은 우리 국사상에서 지방관 파견 항상 현입니다. 그러니까 현까지만 지방관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에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라 말단 촌의 토착 세력입니다. 이게 신라 하대라고 하면요. 하대 때 지방 호족으로 성장합니다. 호족이 돼요. 이 호족이 신라 하대 모습을 극복하면서 고려를 건국하죠. 고려 건국 이후에 바로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바로 이 촌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행정적 기능 위주로 정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한번 봅시다. 군사제도 우측 맨 밑에 보시면은 중앙군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서당. 지방군은 뭔가요? 십정. 서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옷 소매 색깔, 소매를 서당이라고 그래요. 옷 소매. 그러니까 이게 흑색, 백색, 이런 식으로 해서 흑색이면 흑금서당. 백색이면 백금서당 이런 얘기인데 그 구서당에
그 왼쪽에 보시면요. 다음 장에 그 표를 하나 보십시다. 옥기 색깔에서 녹금, 녹색, 녹금, 자금은 자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보덕국인, 보덕군 안승의 보덕국입니다. 고구려 부운동을 전개했던 안승이죠. 그리고 심지어 말가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민족 융합 정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좀 민족 융합 정책이다. 그다음에 우측은 이제 십정입니다. 십정. 지방군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요즘에 뭐 사단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에 일정씩 둔다고 그래요. 각 주에 일정이라 한다면은 구주니까 몇 정이 돼야 돼요? 구정이 돼야지. 근데 왜 십정이냐? 그 중에 한 주는 이정을 둡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구주 오소경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 주가 있습니다. 발해하고 신라하고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으로 좀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넘어오시면 다시 10정의 표를 보시면은 한주 황무현과 황효연에서 남천정, 골, 내근정에서 이정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두 개의 정을 어디에다가 한주에는 설치했다. 발해하고 통일신라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중앙제도하고요, 지방제도, 그리고 군사제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대동강 원사만 이남에서 신라가 발전해 가고 있었을 때 그 이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발해가 건국된 거죠. 이거 한번 봅시다. 지도에서. 남북국 시대 때의 영토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대동강 원산만, 그죠? 대동강 원산만, 평양 원산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었죠? 통일신라. 이쪽에는 발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발해. 원래 고구려 땅이었었습니다. 근데 길림성 동모산에서 698년에 진이란 나라가 건국됩니다. 이게 713년에 국호를 뭘로 바꿨어요? 발해로 고칩니다. 발해는 길림성 동모산에서 성립됐지만 나중에 발해의 실질적인 수도는 어디냐면은 상경입니다. 상경이죠. 토착인들이 여기 있었어요. 말갈인들이고요. 건국의 주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의 말갈인을 끌어안고 바로 어디가 발해가 건국됐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발해 영토가 굉장히 커요. 연해주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만주, 그리고 요하가 있었죠. 요하를 포함해서 요동, 반도, 서해안, 평양 여기가 발해 영토입니다. 작은 영토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영토입니다. 대외 관계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7세기에서 남북국 시대가 10세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일본 있죠. 중국은 어디예요? 통일왕조가 있습니다. 당이 있습니다. 당. 북쪽에는 돌골이 있었어요. 삼국통일전쟁에 보면은 발해하고 돌골 친선관계입니다. 이거는 옛날 고구려가 돌골과 친선관계를 맺었듯이 어디 견제책입니까? 그러면 당 견제입니다. 당 견제죠. 그러니까 당과 발해는 어떤 관계야? 좀 대립 관계죠. 이 관계는 8세기 초 무왕대 때 이 관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발해하고 당은 8세기 후반 무왕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은 문왕입니다. 문왕대 때 수교 관계를 맺습니다. 당과 돌골은 대립 관계가 되는 거죠. 발해하고 일본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친선 관계입니다. 이건 발해 입장에서 보면 통일신라 있죠. 신라 견제책의 일환이다. 통일신라하고 일본은 어떤 관계냐? 문무왕대 때 공식적인 수교 관계가 맺었다고 그랬죠. 문무왕. 당과 통일신라는 또 어떤 관계냐면은 역시 친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선입니다. 나당 전쟁으로 해서 당과의 관계가 대립된 관계는 아니었다. 계속 번성한 문화는 받아들이다가
8세기 초 성노왕입니다. 8세기 초 성노왕 때 공식 국교가 수립이 됐어요. 이게 이제 7세기에서 10세기 때 대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발해하고 동일신화입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렇게 해랍니다. 자, 이거는 친선도 아니고 적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 원만한 관계가. 그러니까 왜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냐라고 하면은 당나라의 이의제정책, 그러니까 적으로서 적을 견제하는 겁니다. 당의 이간질 정책입니다. 이의제의 정책에 이용된 결과였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견제한다. 적으로서 적을 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면 어느 정도 관계냐? 상설 교통로가 있어서요. 교역도 행해지고요. 사신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나라의 이런 정책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설 교통로를 한다면 신라도라고 하는 상경과 동경과 신라, 수도, 금성 여기를 연결한 이 루트가 있어요. 이걸 신라도라고 그래. 신라도. 또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이랬다. 특히 이제 좀 껄끄럽던 관계가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효공왕대 때 쟁장 사건하고 등재, 서열 사건입니다. 역시 효공왕대 때입니다. 그 쟁장 사건하고 등재, 서열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 대관계를 잠깐 발해 대관계가 있습니다. 발해 대관계 맨 우측 맨 위에를 좀 보십시다. 표가 하나 있습니다. 쟁장 사건과 등재설 사건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 한 두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당의 쟁장 사건은 당에 간 발해 사신이 신라의 사신보다 상석에 앉을 것을 요청하다가 거절당한 사건을 얘기하고요. 등재설 사건은 빈공과 석차를 좀 조작 좀 해달라. 발해 사신이 자기 아들의 성적을 근데 당이 거절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좀 껄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관계까지 해서 발해 건국을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발해는 698년에 건국돼서 언제까지 가냐면 926년까지.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합니다. 여기까지 발해가 진행이 돼 나가는 것이죠.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발해 발전 과정에 맨 위에 보시면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박스를 좀 쳐놓읍시다. 발해 그 영역 지도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 면에서 무왕대 8세기 초 무왕입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니까 복, 고려지, 국어, 유, 부여지, 유속, 고려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지국어, 옛 땅에서, 옛 거주지에서 복, 부활했으며 유, 부여지, 유속이다. 부여의 풍속과 유, 같다. 이런 얘기예요. 부여의 풍속 같다. 그래서 무왕대 때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본에서는 발해를 발해라 하지 않고 고려국이라 하고요. 사신을 고려의 사신이라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려, 고구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두 나라에 보냈던 외교 문서, 왔다 갔다 했던 외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문화면에서 보면은 온돌 구조, 온돌 장치 있죠. 불상, 굴식 돌방무덤, 돌사자상,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이 어디하고 비슷하다? 바로 고구려 문화와 비슷하다. 그래서 발해는 어디를 계승했다고?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셔야 될 것이 위만조선이 어디를 계승했다고 그래요? 단군조선을. 그렇죠? 그 다음에 백제는 또 어디를? 고구려를. 그
그 다음에 삼국 발전 과정 말씀드렸죠. 발해는 어디를? 고구려를.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발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왕. 그 다음에 무왕은 이대왕입니다. 고왕이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이대왕이 무왕. 3대 문왕입니다. 그럼 밑에 선왕이 있죠. 선왕. 특히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왕이 누구냐면은 무왕과 문왕입니다. 자주 출제되죠. 발해 왕의 업적에서 무왕과 문왕이 자주 출제되는데 무왕대 때는 왕의 시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팽창계예요. 발해하고 당과의 관계도 대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발해에 장문유를 산둥반도에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요하를 경계를 해가지고 당과 또 격돌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 때요? 무왕대 때입니다. 무왕대 때. 그 나와 있죠. 영토확장에서 당과 대결하면서 동쪽의 여러 부족을 복속을 시켜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하였다. 이런 부분들. 또 인안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어를 씁니다. 연어 사용은 아시죠? 어떤 의미다? 바로 왕권 강화의 의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왕 있죠. 문왕대 때는 이 문왕입니다. 무왕, 문왕 그렇죠. 문으로 통치한 시절이에요. 안정기죠. 그렇죠? 대응이란 연어를 쓰고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발해를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준 거죠. 당이. 최근에 동북공정에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서 보면은 당과 수교를 합니다. 이거죠. 공식 수교를 했던 8세 후반 문왕대 때의 얘기를 문왕대 때 업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국립대학 주자감의 설치, 뭐 지방제도의 정비, 신라도는 아까 여기죠. 여기 이 교통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중경에서 상경에서 다시 어디로? 동경으로. 그리고 5대 성황대 때 상경으로 재천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발해 수도 그러면 어디예요? 상경이라고 하죠. 상경. 여기를 얘기합니다. 5대 성황대 때 상경으로 천도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9세기 선왕대 때입니다. 이 선왕대 때가 이때 영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영토가 형성된 요 시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행정제도가 정비됩니다. 5경 15부 62주가 나와 있죠. 그리고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시기. 선왕 이후의 지세를 당으로부터 해동의 성국이다라는 칭호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왕과 문왕과 선왕의 업적을 보시는데 그중에 무왕과 문왕의 업적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전제왕권 확립에서 3가지 있죠. 거기는 박스 좀 칩시다. 보세요.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어느 왕의 업적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까? 신문왕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왕권이 강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대동강 원산만 이남 지역에서 신라의 통치 형태는 이거였다라 한다면은 그 이북 발해란 나라의 통치 형태는 어땠을까? 발해도 똑같이 왕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면 왕권 강화에 하나 뭐예요? 관료제도 정비 있죠. 삼성육부제. 2번째 연호 사용이 있죠. 3번째 왕위의 부자 상속이 있습니다. 요 3개는 신문왕대 때 왕권 강화 정책과 같다라고 보십시다. 그래서 전제 왕권 강화의 증거는 지금 3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박스를 좀 쳐놓으십시다. 대관계는 이 내용입니다. 7세기에서 10세기 있죠. 이 대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 관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과의 관계에서 무왕대 때는 별로 안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서 지방에서 충돌하고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문왕대 때는 수교 관계를 맺고 그렇죠? 일본과 돌고의 관계입니다. 돌과 요 관계고 또 발해하고 신라하고 이 발해하고 일본하고 이 관계예요. 이 관계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하고는 어떤 관계다? 친선도 아니고 적대도 아닌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 원만한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이거는 당의
이의제정치의 결과였으며 두 나라의 껄끄러운 관계를 보인 사건이 쟁장 사건하고 뭐죠? 등재 서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다음 자료 넘어갑시다. 지금 발해가 성립이 돼서 발해가 멸망한 과정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하고 제2의 발해가 또 만들어집니다. 거기 보시면은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하고 나서 일부는 고려에 흡수가 됩니다. 발해 태자 대광현이가 무리를 끌고 고려로 내려옵니다. 910 몇 년에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미 통일신라가 아니라 918년에 어디가 건국되어 있는 상태야? 고려죠.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 고구려의 후계자로서의 고려거든요. 발해 유민이 내려왔을 때 고려가 받아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고려의 민족 융합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고려의 민족 융합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한국, 흥효국, 대원국 다 제2의 발해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926년에 발해는 이제 막을 내리죠. 이 발해에 대한 부분은 잊혀진 역사가 되어오다가 18세기 실학자 유득공에서 재조명이 됐었습니다. 특히 발해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사료 좀 잠깐 좀 봅시다. 이승우의 제왕운기에도 나와 있고 유득공의 발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이종희, 한치훈, 서상우 등의 작품에도 나와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유득공의 발해고. 여기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다. 위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가 있지 않느냐. 이 시기를 우리는 통일신라 발해 그러지 말고 뭘 하자? 남북국 시대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의 어원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득공의 발해고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사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이제 성세의 멸망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발해의 통치 체제를 좀 살펴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앙정치제도에 보시면은 삼성육부가 있습니다. 그 표를 좀 보시면은 가로 안에 있는 건 당나라 관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관제를 모방을 했습니다만은 나름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통일신라도 중국 당나라의 육부 체제를 모방했지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죠. 삼성 그러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에요. 정당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시행하는 기구입니다. 시행. 선조성은 심의, 중대성은 기한하는 관청입니다. 근데 이제 정당성 이하에 육부가 일원화되지 않고 좌사정, 우사정에서 육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또 육부의 명칭도 다르죠. 뭐 이호의 병용공이 아니라 뭐죠? 충, 인, 의, 지혜,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부가 유효식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의부하고 예부예요. 발해의 예부는 당나라의 뭐예요? 형부죠. 그 다음에 발해의 예부는 당나라의 예부는 발해의 예부가 아니라 뭐다? 의부다. 이것만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중정대, 감찰, 문정원, 도서관, 주자감, 국립대학 그래서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중앙관제는 특징 한국사 최초로 삼성육부제 채택, 육부의 이원적 운영, 세 번째는 육부의 유교식 명칭의 사용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행정제도는 5호경이 있습니다. 5호경은 지방조직이라기보다는 통일신라에 뭐가 있었죠? 5소경이 있었죠. 어제면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 5소경과 발해 5경이 같아요. 5경. 그래서 5경 그러면은 앞에 발해 지도에 나왔었습니다만은 상경, 동경, 남경, 그 다음에 남경, 동경, 그 다음에 중경, 그 다음에 서경에서 5경입니다. 상경, 동경, 그 다음에 남경, 중경, 서경에서 전부 5경인데 통일신라의 5소용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15부, 62주 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통일신라 아닙니까? 발해는 어때요? 발해는 15부. 각 부의 장관을 뭐냐면 도독이라고 도독.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현,
그 다음에 촌, 15부, 62주 그랬죠. 각 주의 장관을 차사, 현은 현승, 촌은 수령입니다. 역시 지방관 파견 어디까지예요? 현까지 지방관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구려인들이 지방관으로 파견됐고요. 말단 수령은 누구? 토착인, 말갈인들이 수령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체로 남북시대 때 지방령 조직은 또 어떤 성격을 띈다고 했죠? 행정적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군사적 기능이 강했습니다. 고구려 지방장관을 욕살이라고, 백제는 방령이라고, 신라는 뭐였죠? 군주. 남북시대 때는 뭐라고 하죠? 도독. 욕살과 방령과 군주와 도독인데 여기서 욕살, 방령, 군주는 군사적인, 도독은 행정적 기능이 강한 지방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아셨죠? 자, 계속 봅시다. 군사 조직에 보면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10정이죠. 발해는 중앙군 12, 지방군의 명칭은 확실치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료가 워낙 미비하다 보니까 아마 농병일치 체제로 운영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농병일치란 얘기는 농민이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가고 교대로 번상 근무하는 겁니다. 그걸 농병일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중앙, 지방 그리고 군사제도까지 해서 남북시대 때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까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신라하대 모순이 있죠. 이 신라하대 모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어디서 볼 거냐 하면은 고려 건국 과정에서 우리가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차.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려 건국의 과정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남북시대 때 통치제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대 경제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시죠. 수고하셨습니다.